암흑시대라는 말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마 로마의 영광이 저물고 르네상스의 빛이 떠오르기 전 그 사이에 길고 긴 무려 1000년 동안의 무지와 쇠퇴, 그런 그림이 그려지실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이 모든 이미지가 사실은 오해였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암흑시대라는 통념, 과연 진실일까요? 지금부터 그 단단한 고정관념을 한번 같이 깨부숴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과연 이 시대는 그 이름처럼 정말로 어둡기만 했을까요? 아니면 혹시 우리가 그동안 미처 보지 못했던 다른 빛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이 암흑시대라는 말, 사실은 그 시대 사람들이 쓴 게 아니에요. 되게 재밌죠? 이 용어는 그 시대가 끝나고 한참 뒤인 14세기에 이탈리아의 학자 페트라르카가 처음 쓴 말입니다. 고대 로마를 너무나 사랑했던 그가 보기엔 그 사이의 시대가 영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페트라르카가 붙인 이 딱지가 말이죠. 나중에 르네상스랑 계몽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점점 더 많은 사상가들한테 힘을 얻게 돼요. 그리고 결국엔 대중들의 머릿속에 아주 깊숙이 박혀버린 겁니다. 자, 그럼 그 신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보시죠. 신화의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서기 476년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마치 유럽 전체의 전원 스위치를 그냥 탁 하고 꺼버린 것처럼 모든 게 멈추고 혼돈과 무지만이 남았다는 거죠. 물론 로마가 무너졌으니 혼란이 없었다는 건 아니에요. 정말 힘든 시기였죠. 하지만 이걸 보세요. 완전한 붕괴? 야만?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변화하고 적응하는 시대였습니다. 심지어 야만인 왕이라고 불렸던 동고트족의 테오도리크 대왕조차도 로마 시스템을 너무 좋아해서 그걸 지키려고 엄청 애썼다니까요. 자, 그럼 궁금해지죠? 이 혼란 속에서 그 소중한 지식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 그 학문의 불꽃을 꺼트리지 않고 지켜냈을까요? 바로 여기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지식을 지켜낸 최전방이었죠. 특히 성 베네딕토의 규칙은 정말 신의 한 수였어요. 수도사들한테 기도랑 노동만 시킨 게 아니라 책을 읽고 베껴 쓰는 것 자체를 신성한 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이 조용한 필사실에서 수많은 고전들이 잉크와 양피지 위에서 다시 태어나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와, 이 슬라이드 좀 보세요.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단순히 지식을 지키기만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학문을 다시 일으킨 말 그대로 등대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베다 같은 사람은 지구가 둥글다고 가르쳤고 샤를마뉴는 아예 카롤린과 르네상스라는 부흥운동을 일으켰어요. 심지어 우리가 지금 쓰는 글씨체의 조상도 이때 만들어졌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암흑이겠어요? 자, 이제 예술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술이 죽었다고요? 천만에요. 완전히 새롭고 진짜 혁신적인 형태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로마의 그 거대한 조각상들은 사라졌을지 몰라도 예술은 책 페이지 속으로 스며들었어요. 이 켈스에서를 보세요. 현미경으로 봐야 보일 것 같은 이 엄청난 디테일. 이게 바로 그 시대의 장인들의 기술력과 상상력을 보여주는 거죠.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이것도 보세요. 야만 왕국의 예술이라고 하기엔 너무 눈부시죠? 서튼 후 유물인데요. 여기에 쓰인 보석, 가니스는 저 멀리 인도에서 온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로마가 망했다고 교역까지 완전히 끊긴 게 아니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문학도 마찬가지였어요. 라틴어로만 글을 쓴 게 아니죠. 베오울프 같은 멋진 서사시가 옛날 영어로 쓰였다는 건 이제 각 지역의 언어와 문화가 막 피어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날 유럽 언어들의 뿌리가 된 거고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정치, 법, 기술은 어땠을까요? 무너진 게 아니라 새로운 문명을 위한 벽돌을 하나씩 쌓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사라졌다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다스린 게 아니에요. 이 게르만 왕국들이 로마를 따라 자기들만의 법전을 만들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네가 날 때렸으니 나도 널 때릴 거야. 이런 복수가 아니라 법이라면 시스템으로 사회를 안정시키려고 했다는 거거든요. 엄청난 발전이죠. 그리고 기술적으로는요. 아주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 중령쟁기라는 거, 북유럽의 딱딱한 흙을 깊게 갈 수 있게 되면서 농업 생산량이 말 그대로 폭발합니다. 또 삼포식 농법으로 땅을 더 효율적으로 쓰게 됐고요. 자, 먹을 게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인구가 늘고 도시가 다시 성장하는 거죠. 모든 것의 기반이었습니다.
역사라는 게 참 재미있는 게 가끔은 이런 아주 작은 기술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기도 해요. 바로 등자입니다. 말 탈 때 발 거는 거 있잖아요. 중앙아시아에서 들어온 건데 이게 있으니까 기병이 말 위에서 창을 들고 안정적으로 싸울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중세 기사의 탄생으로 이어지고 유럽의 사회 구조 자체를 뒤흔들어 놓습니다. 정말 엄청난 나비 효과죠. 자, 지금까지는 계속 서유럽 얘기만 했죠? 근데 사실 암흑시대라는 말이 얼마나 편협한 시각인지 보여주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한 번도 무너지지 않고 계속 번성하고 있던 제국, 동로마, 즉 비잔티움 제국입니다. 우리가 암흑시대를 얘기할 때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가 바로 이거예요. 모든 걸 서유럽 중심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 시각을 동쪽으로 조금만 돌려보면 와, 로마 문명의 직계 후손인 비잔티움 제국이 아주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비잔티움이 이룬 것들을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오늘날 민법의 기초가 된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그리고 100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큰 건물이었던 하기야 소피아 성당. 정말 대단하죠? 고대 그리스 철학 원전들도 이 사람들이 다 지켜냈고 슬라브족에게 문자를 만들어주기까지 했어요. 서유럽이 어두웠다고요? 글쎄요, 동쪽에서는 로마의 불빛이 전혀 꺼지지 않았는데요. 145. 이 숫자가 바로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된 해입니다. 서로마가 망하고 거의 1000년이 지난 뒤의 일이에요. 이 숫자 하나만 봐도 동로마 제국이 얼마나 오랫동안 문명의 빛을 이어왔는지 그냥 바로 와닿죠? 자,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 보죠. 이렇게나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도 도대체 왜 우리는 이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부르는 걸까요? 결론은 이겁니다. 암흑이라는 건 그 시대가 정말 문화도 없고 진보도 없어서가 아니에요. 첫째, 우리 손에 남아있는 기록이 적어서 잘 안 보이니까 어둡다고 느꼈던 거고, 둘째는 고대 로마에 푹 빠져있던 르네상스 시대 사람들이 우리 앞 시대는 별거 아니었어 라고 생각했던 편견이 아주 크게 작용한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 중세는 암흑기가 아니었습니다. 어둠이 아니라 전환의 시대였어요. 낡은 세계가 무너진 자리에 새로운 문명이 싹트고 지금 우리가 아는 현대 유럽의 모든 기초가 바로 이 시기에 다져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암흑시대라는 아주 단단한 고정관념의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어쩌면 우리가 이건 당연한 사실이야 라고 믿고 있는 다른 역사 속에도 이렇게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할 진실이 숨어 있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호기심을 갖는 것, 그게 바로 역사를 진짜로 이해하는 첫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